국정원 내에서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발견돼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게 되면은 이 티즈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은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된 한 분이 티즈 빨간색 티즈를 타고 숲속에서 자살한 채 발견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사진을 보고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사건이 생겨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실제 사건 당시에 국정원 직원이 자살한 채로 발견된 거의 현장이고요. 우측은 1km 반경 안에서 CCTV에 찍힌 거예요. 이 두 사진에 좀 차이점이 있나요? 난바판, 색깔. 네. 초록색, 하얀색. 네. 이거 진짜 차가 바꿔치기 된 거 아니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색깔이 다르니까. 전혀 다른 차 같아요. 다른 차 같죠? 네. 이게 전국을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전국을. 이거를 이제 경찰청에서 분석을 들어갔어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현장에서 동일한 티즈, 녹색 번호판인 티즈를 가지고 현장에 갖다 놓고 실험을 했어요. 야, 어떻게. 우측에 있는 거는 고해상도로 찍은 거고 왼쪽은 사건 현장 당시에 있었던 CCTV로 촬영된 거예요. 녹색이 흰색으로 보이죠. 또 신기한 거 찾아보세요. 차 색깔도. 네. 근데 밑에 차선 맞아요. 노란색도 그쵸. 흰색으로. 이것들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봤어야 됐어요. 번호판만 본 거예요. 다 본 게 아니고. 이런 원인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화질 상태가 저하되면서 저랬을 수도 있고요. 특히 영상을 출력하면서 압축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빛이라든지 컬러 패턴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손실이 발생하니까. 또는 강한 빛에 의해서 빛의 난반사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저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아니, 이런 거는 케이스가 좀 국한되지 않냐 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해석해서 오세요. 나는 내 지인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이거 색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작이다. 그 어디 가서 알아보신 거예요? 했더니 우리 동네 사진관 아저씨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렇듯 우리는 영상 안에 아주 못된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영상은 100%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저의 결론이고 앞으로는 저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에서 저 같은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다음 것도 좀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보이는 이 일러스트 그림 있죠? 네. 뭔지 아시겠어요? 계곡? 계곡? 이은혜 사건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 두 사람은 살해를 공모한 적 없고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은혜 사건 대부분 알고 계시죠? 네. 네. 처음에 그 영상이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저 두 사람 부부가 아니다고 했어요. 거기에 영상을 보시면은 이은혜가 담배를 한 손에 물고 있고 웃으면서 남편이 수박을 깨다 머리가 아파서 막 이러는 장면을 보면서 웃어요. 그거 보면서 이 사람 뭐지? 저는 이 사건을 몰랐으니까요. 검찰에 들어왔으니까. 저는 이 장면을 핸드폰 영상으로 봤어요. 오픈되지 않은. 거기에 보면은 이 남편은 계곡에서 저와 그림과 같이 쪼그리고 무서워서 앉아있고 같이 동행했던 남자들이 둘이 올라서서 다이빙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다이빙하기 직전 장면만 있고 다이빙한 장면은 없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뛰어내리는 장면이 없고 준비 자세만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다이빙 하려고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찍어야죠. 그러면 그 영상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다이빙하는 영상 없고 저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고 일시가 8시였고 이 사람이 떨어져서 사망한 시간이 10시였어요. 남편이. 근데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23시, 11시에 수정된 게 확인이 됐어요. 1시간 만에 남편이 죽었는데 거기다가 화질도 2배, 3배 압축이 돼 있는 상태고 중간이 끊어진 것 같은 현상들도 있었어요. 내 남편이 죽었는데 1시간 만에 핸드폰을 꺼내서 사건 영상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제 가공물로 만들 수가 있는가. 어쨌든 지금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나왔어요. 지금 항소해서 계속 재판 중이긴 한데 이제는
큰 사건, 살인 사건에서도 저런 조작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봐도.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사건을 좀 한번 볼 텐데요. 부산의 한 다방에서 여직원이 숨진 채 발견이 돼요. 흉기로 40회 이상 찔려서 사망을 하셨고 낙동강 하류 바닷가에서 포대자루에 묶여져서 발견이 됩니다.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카드와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럼 거기 가서 ATM기나 이런 거 확인하면 CCTV 있으니까 잡으면 되겠죠. 그런데 화질이 너무 좋지가 않았어요. 실제로는 그 CCTV 자체도 원본도 지금 안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전단지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때 수배했던 거.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그냥 이게 답니다. 얼굴이 없어요. 와, 못 찾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찾아요? 마스크 진짜 안 보인다. 그래서 그 한 장밖에 없는 한 두 장 되는 사진, 유력한 사진 중에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를 특정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서 미제로 끝날 뻔했어요. 근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미제 사건으로 수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제 사건 수사팀이 만들어지고 이 전단지를 전국에 뿌렸습니다. 근데 사건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목격자들이 진술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얘가 범인인 것 같다고 한 사람들을 경찰이 쫓아다니면서 얼굴을 360도로 촬영해서 저한테 다 갖다 줬어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동일인인지 봐달라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귀밖에 없었습니다. 귀요? 귀. 우리 그 여권 사진 보면은 귀 나오게 찍죠. 귀 나오게 찍죠. 네. 귀 나오게 찍는 이유가 있어요. 지문과 같이 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귀를 나오게 찍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찍더라도 먹으셨으면 옆으로도 찍고 앞으로도 찍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귓바퀴 형태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용의자를 잡아서 이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 사람을 추려서 귀의 형태를 각도를 잰다든지 3차원으로 귀의 귓바퀴의 형태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그 용의자의 귀하고 일치도가 매우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신기하다. 매우 높다고.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영상 분석 기술이 발달되지가 못했어요. CCTV도 막 필름으로 찍고 막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귀 모양을 가지고 이 사람이 동일인인지 아닌지 분석하는 기법들을 좀 적용하게 돼 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이런 증거들이 나오니까 본인이 맞다고 시인했어요. ATM기 찍은 사진이 제가 맞습니다. 제가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나는 돈만 뽑았다. 죽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여자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가방 안에 쪽지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다. 라고 주장을 해요. 죽이지 않았다. 증거가 없구나. 영상 분석학은 네.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네. 확인할 뿐이지 나머지 사건의 네. 기원은 알 수 그렇죠. 없으니까. 수사 과정에서 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일인 분석하는 것들이 사건이 좀 많이 더 생겨요. 지금 또 보여드릴 2014년에 방화동 청부살해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을 청부살해 시켜서 죽인 거예요. 너무 황당하다. 네, 저도 영화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네. 방화동 청부살해 사건을 좀 보여드릴게요. 왼쪽과 같은 이미지예요. 뭐야? 네. 네, 해골 막 이상하게 생겼죠. 이게 거의 10년이 넘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화질 개선 기법도 없었어요. 이 인물이 이제 화질 개선을 하게 되면은 우측과 같이 이렇게 얼굴 형태가 특정이 돼요. 옆모습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얼굴을 특정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왜 용의자로 특정됐냐면은 사건 살인 현장 주변에 계속 돌아다녔어요. 사건 전에도. 그리고 주변에서 계속 돌아다니니까 경찰이 특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이상하다고. 그 사람 동선을 따봤더니 어느 한 곳에서 ATM기에서 돈을 뽑는 장면이 또 식별이 됐어요. 그래서 현장 용의자와 수사 대상자 용의자 이 두 사람이 특정이 된 거죠. 근데 모든 범죄자들은 잡히면 본인 아니라 그래요. 동일인인데 사진 찍혔는데 나 아니에요. 본인 아니라고. 발뺌하죠. 네. 그러면 경찰도 다른 증거들이 필요해요. 그럼 신장 계측을 한다든지 또 얼굴의 윤곽선을 분석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현장 용의자하고 수사대행자 용의자인데 얼굴의 특징들을 따 보니까 그 유사한 각도로 촬영됐을 때 얼굴의 형태가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식별이 됐어요.
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마 라인. 아 머리 이마 라인. M자 탈모. 이마 M자 이만치 않은 내 탈모. 이 사람 탈모가 아니었으면 안 잡혔을 가능성이 높아요. 탈모 영상을 보시면은 야 기가 막히다. 야 탈모. 저 뒤에 탈모 동그랗게 있네. 네. 기가 막히다. 야 탈모.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영상 분석을. 소시오패스들은 이것보다는 더 다채로운 얼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조커, 사이코패스지만 소시오패스들의 상당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냐면 이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 얼굴 기억나시죠? 이거 네. 슈렉에 나오는 네. 그런 얼굴을 얼마든지 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제 미국 친구의 또 다른 미국 동료가 바로 이런 유형의 소시오패스인데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얘기하고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동정심을 삽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제 동료인 A는 그 B의 사정을 듣다가 자기 돈을 다 쓰게 돼요. 계속해서. 네. 나중에 보니까 A 집에 B가 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은 안방을 B가 쓰고 있어요. 네. 컴퓨터도 B가 쓰고 있고 심지어는 A가 그래서 오히려 사정사정합니다. 집은 제발 나한테 그만 오라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B가 진짜 잘 보이는 표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도 소시오패스입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경우든 소시오패스들은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스라이팅은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바로 이런 단계죠. 첫 번째로 관계를 형성해야 되죠. 그렇죠.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제일 밀접한 관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밀접한 관계가 뭐예요? 가족. 그런데 가족은 원래부터 혈연인데 혈연이 아닌데도 제일 밀접해지는 건 가족 만들기 전에 뭡니까? 연인. 연인, 부부. 네, 연인과 부부. 부부가 가장 가스라이팅이 많은 이유예요. 그러면 두 번째 반드시 꼭 하는 게 뭐냐? 아까 가스라이팅에서 나왔죠. 기억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한 번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예전 실수들이 다 같이 뛰어나오면서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내죠. 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오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라고 하면서 반박을 할 수도 많게 되지만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는 아예 저항을 못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미니마이징이에요.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 세 번째를 하는 군대 밖에서 군대 안에 있는 친구에게 이걸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병사 한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저는 정훈 장교님이랑 이제 다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뭐야? 무슨 얘기야? 너랑 나랑 연애하냐? 그래서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알았어 오지 마 정훈 씨래. 근데 나중에 한 2년 후에 그 친구가 우연히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더라고요. 그때 정훈 장교님과 만나지 말라고 제 친구가 얘기했기 때문에 안 간 거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 정훈 장교님 만나지 말라고 얘기한 애가 그럼 같은 부대에 있었느냐? 아니래요. 자기 과 친구래요. 네. 그러니까 걔는 군대를 갔고 그 과 친구가 계속해서 걔네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걔는 군대를 갔고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친구는 그 친구를 이용하면서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 소시오패스적이고 가스라이팅하는 친구는 계속해서 자기 말을 듣게 해야 되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미니마이징이에요.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입영 전날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군대 가면 맞아 죽을 수 있어. 최대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말라고.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되느냐? 무시가 들어갑니다. 근데 무시를 세게 하는 걸 우리가 보통 개무시라고 하죠. 네. 근데 정말 그런 식으로 무시합니다. 옆에 그냥 물건이 있는 것처럼 무시할 때도 있고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보세요. 관계를 밀접하게 맺었죠? 기억을 왜곡시켰죠? 미니마이징 시켰으니 이제 이 사람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무시하고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다가 일로 와. 이러면 진짜로 주인 앞에 꼬리치는 강아지처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종을 만들고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 알까요? 알까요?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본인이 인식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게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인간들이 지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만드는 행동에 관심이 없는 인간들일수록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세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까지 나도 모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 미니마이징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는데,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때 맞서 싸운다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논리로 이기겠다?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끊으셔야 돼요. 맞서서 싸우지도 마세요. 그냥 버리세요. 관계를 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하고 훈계, 조언의 차이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훈계를 하는데 가스라이팅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혹시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훈계는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칩니다. 근데 가스라이팅은 동어 반복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 웬만한 건요, 우리는 그 내용 위주로 전달을 할 때 한 번 내가 한 훈계는 더 이상 되도록 안 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바로 그렇게 동어 반복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훈계는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가스라이팅은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주로 다듬고 더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 거죠.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얘기를 지금까지도 계속 해드렸는데 못지않게 또 힘든 사람들이 있죠. 나르시시스트. 이 나르시시스트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안 돼야 지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나르시시즘의 차이는 박 부장이 있고 자존감이 높은 김 부장이 있다고 치자고요. 왜? 저는 김 씨니까 제가 김 부장 좋은 거 할래요. 자,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김 부장은요, 일을 잘했는데 상무님이 와서 김 부장 이번 일 너무 잘 됐네, 훌륭해 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팀 애들이 원래 한기량 합니다. 자, 이 말엔 이런 뜻이 있죠. 나의 부하들도 나만큼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협동을 잘해서 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르시시즘에 완전히 빠져있는 이 박 부장은 와,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비슷한 일을 했고요. 잘했고요. 그런데 상무님이 와서 박 부장 이번에 이렇게 일을 잘했어. 훌륭해. 라고 칭찬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띨띨한 부하들을 데리고 내가 그 일을 해냈지 말입니다. 네. 나르시시즘은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못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에 있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꽤 겸손해 보이는 것 같이 연극을 하지만 결국은 얘가 후지고 멍청한데 내가 도와줘서 잘 된 거야.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려고 해요. 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질까요? 바로 어렸을 때부터 서열과 등수에 민감한 사람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이에요. 와, 우리 애가 이번에 95점을 받았어요. 야, 잘했구나. 이게 아니라 몇 등이야. 그러니까 석차 위주의 평가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 때로는 지나치게 작은 일에도 과한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큰 칭찬감을 느끼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받은 일에 혹은 내가 한 일의 성과가 하이라이트 된 것보다 남이 한 일이 더 저평가되면서 그 격차감을 더 많이 느끼려고 한다는 거죠. 정말 힘든 건 이 나르시시스트가 부모가 됐을 때예요. 이런 부모들이죠.
내가 널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제 이건 워밍업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상처 부위 하나하나가 이제 이건 내가 너를 그때 없느라고 생긴 상처고, 네. 이건 내가 그때 너를 안느라고 생긴 상처고, 그리고 내 인생은 너를 키움으로 인해서 망한 인생이다. 네. 사실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저주예요. 네. 이게 또 천륜이니 거스를 수도 없다라는, 세상에 어떻게 부모님을 버리겠어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부모님을 둔 그런 자녀분들께는 관계를 단호히 끊으라는 말씀까지는 드릴 수는 없지만 적당히 멀어지셔야 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은 미래를 꿈꿔요. 그런데 자기의 불행을 팔아 자기의 욕구를 해결해? 이건 정말 안 좋은 부모님이죠. 나르시시즘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죠. 그게 바로 예전에 봤던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경비 업무하시는 분에게 자기 차 손으로 밀었다고 온갖 구타하고 협박해서 결국 사직을 종용했고, 심지어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온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갑질이 전형적으로 나르시시즘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을 굉장히 잔인하게 다룰 때 그 전조가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어딜 감히. 어딜 감히. 학생이 감히. 젊은 친구가 감히. 여성이 감히. 전 이 말은 인간이 내뱉을 수 있는 말 중에 굉장히 안 좋은 탑 10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런 감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 치고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네. 이 송 씨의 사건도 진도사의 가스라이팅에 의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가스라이팅이 참극을 부른 사건이 있습니다. 2020년 한 카페에서 일하던 60대 여성 박모 씨가 사망했어요. 그런데 맞아 죽었습니다. 절구 있잖아요. 절구공이 이거 등으로 무참하게 맞아서 죽었습니다. 당시 그 사체의 상태가 굉장히 참혹했어요. 일단 그 치아에 이제 그 노양도 있고 또 점막 출혈이 있었고요. 두피가 섬유화되어 있었고 사인은 둘력, 그러니까 그 외부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잔인하다. 내부 출혈이 일어나서 사망했는데 범인이 누굴까? 큰딸 A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원한에 의한 그런 관계가 복수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공범도 있어요. 어? 남자친구? 여동생 2명, 어? 엄마를? 세 자매가 이런 일을 벌인 건데 체포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가 카페 운영하면서요.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엄마한테 돈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거부했어요. 거절당해서 때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사실 이런 극단적인 폐륜 범죄의 배후가 있습니다. 무속인 김 씨. 나 지금 계속 소름 돋아. 네, 무속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자매들에게 너희들 재벌가 그 남자들하고 결혼할 수 있어. 그런데 엄마가 길을 흔들어대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사건 당일에도 이 세 자매가 이 김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무참하게 엄마를 때려 죽였어요. 자, 그날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가? 어떡해. 정신이 나갔나 뭐 저거를. 엄마에게 이런 걸 하라는 거잖아요. 잡아서 묶어라. 저 말은 법률적으로 보면 그냥 명령조다라고 볼 수 네네. 있지만 대단히 위험한 말이고 대단히 그 공격적인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 부모를 묶어 수치가 넘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말 하나하나가 대단히 날카롭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상처가 되는 말인데 그런 말을 듣게 만들었다면 엄청나게 많은 지속적인 세뇌가 있었겠죠. 저거 증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맞습니다. 저건 자, 지시한 건데요, 정말? 그렇죠. 예, 지시가 인정됐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갔죠. 자, 세 자매 살인이 아니고요. 예? 아니, 이거는 그건 뭐예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다치는 정도만 의도하고자 한 건데 결과적으로 사망했으니까 상해치사. 그런데 이제 그 존속이니까 가중처벌되죠. 존속 상해치사다. 살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째 딸
A. 징역 10년, 둘째, 셋째는 각각 징역 7년 받았습니다. 자, 무속인 김 씨 어떤 죄로 기소됐나? 살인교사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살인교사 아니고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죽이라고 한 건 아니다. 존속상해 교사 시켰다. 때리라고 시켰다는 거죠. 때리라고 시켰다. 징역 2년 6개월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이 됐는데요. 그러면 요즘은 가스라이팅이 인정이 되는 거네요. 지금 대단히 중요한 또 법적인 쟁점을 좀 건드리신 겁니다. 사실 너 누구를 죽여, 누구를 때려 이렇게 직접적인 범죄를 지시하면 시키면 교사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지배만 하고 교묘하게 조종만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 법상 현재 처벌 안 돼요.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 가스라이팅 죄 없어요. 심리 지배 죄 없습니다. 정신적인 통제 죄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증거로 남기는가도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문자가 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예, 맞습니다. 뭔가 상해 이런 예. 거 가해라라는 그런 거라도 있는데 계속 말로만 하면서 정신적인 지배를 말로만 이렇게 오면서 그러면은 어떠한 증거도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느낀 예. 건데 가스라이팅의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아. 사실은. 지금 이 두 분이 정말 중요한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가스라이팅 죄를 따로 규정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이유가 가스라이팅이 뭐죠? 기준이 없어. 기준이 어디까지 하면은 가스라이팅이고 어디까지 하면은 도와주는 거고 어디부터는 법이 허용 안 하는 거고 어디까지는 법이 허용하는 거죠? 이게 애매합니다. 자, 우리가 애매하면 그럼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보고 참고할 수도 있어요. 영국, 놀랍게도 가스라이팅을 포함한 정신적인 통제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강압적인 통제라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해요. 즉 폭력이 없더라도 심리적으로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할 수 있다. 그게 죄다. 그 자체가 죄다라는 거예요. 자, 교수님께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스라이팅 자체를 범죄화해서 처벌하는 거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분명히 범죄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런 입장인데요. 대부분 그 말이나 그 행위 자체가 살해 지시가 아니다, 그렇게 극악하지 않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표현해요. 네. 안약은 전혀 유해하지 않은 것 같죠. 예. 안약은 눈에 넣으면. 예. 근데 안약을 계속 옆에서 밥 먹는데 조금씩 타주면 그거 독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의 자체가 증거로서 날카롭지 않다라고 해서 그게 실제로 사람한테 크게 상해를 안 입힌다라는 건 굉장히 근시안적 생각이거든요. 이 가스라이팅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볼지 또는 심리학적으로 또 정신의학적으로 어떻게 볼지 좀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더 글로리 보셨습니까? 네. 네, 많이 보셨네요. 네. 학교 폭력당한 피해자의 복수극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수는 영화 드라마의 단골 소재예요. 맞아요. 네, 현실에서는 못하니까 영화라도 보고 드라마라도 보고 대리만족해라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런데 만약 현실에서 복수극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말이 과연 통쾌하기만 할까? 2000년 5월 과천의 한 공원에서 환경미화원이 뭘 발견해요. 아 제발 아니. 네, 토막나서 봉지에 담겨서 벌어진 사람의 발목. 어떡해. 발목만 발견한 겁니다.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래서요, 성인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왼쪽 손, 허벅지, 발, 오른쪽 발, 팔뚝 발견하고요. 또 성인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오른쪽 발, 대퇴부, 몸통 발견합니다. 처참하게 토막난 시신 총 11곳에 나누어서 버려졌습니다. 자, 지문감식 해봤더니요, 공원 근처에 사는 한 부부예요. 네. 실종 신고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있어요. 작은 아들이 집에 있습니다. 경찰이 부모님 시신이 발견됐다. 그런데 별로 놀라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3일 전에요, 성당 간다고 나가셨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그 시신이 발견됐다는 왜 하면? 경찰이 수색을 했어요. 화장실, 거실에서 혈흔이 발견됩니다. 결정적으로 시신을 담았던 그 봉지에서 그 작은 아들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지난 21일 부부를 엽기적으로 살해한 뒤 쓰레기장에 버린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그 부부의 둘째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아들의 손으로 무참히 살해된 부부의 시신 일부는 쓰레기 봉투에 쌓인 채 인적 없는 개천변과 쓰레기장 등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23살 이모군이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처리한 과정은 가히 엽기적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 명문 K대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어서 더 큰 화제와 논란이 있었죠. 이 둘째 아들 이 씨라고 하겠습니다. 2살 위 형이 있어요. 동생이 잡혀갔으니까 형도 경찰서에 갔습니다. 근데 경찰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우리 사회를 굉장히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뭐 당한 게 있었나? 그러니까 학대 나도 지금 학대 생각 어렸을 때 전문가들이 되어 가시는구나.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나는 동생을 이해한다. 그래, 그럴 것 같았어. 동생이. 공범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공범은 아니었어요. 네, 공범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그거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형은 부모를 살해한 동생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동생 이 씨의 성장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는요 회사 출신의 장교였고요. 어머니는 엘리트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맞선 봐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 엄마, 이제 아내는 그 회사 나왔고 장교니까 엄청 높이 올라가겠지 기대했습니다만 예상과 달리 일찍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사이가 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자연스럽게 아들들에게 갔죠. 그런데 큰아들은 첫째는 좀 반항도 하고 저항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온순하고 당하기만 한 둘째, 작은 아들에게 그게 또 다 몰린 겁니다. 유치원 다닐 때 뭐 문구점, 문방구 가면 모두 사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한데 이때도 눈치 보느라고 못하고 네. 초등학교 때도 수없이 혼나고 두들겨 맞고 심지어 중학교 때는 나는 우리 부모에게 쓰레기 취급받았다 라는 말을 합니다. 증거도 있어요. 이 범행 2달 전부터 일기에 내가 받은 학대 이거를 다 적기 시작합니다. 그 일기의 제목이 뭐냐? 심판. 이고요. 하도 많아서 학대 사실마다 번호를 매겨가지고 쭉 적었어요. 시계 보는 법 맞으면서 배웠다. 밤늦게 먹는다고 젓가락 던지고 다리에 피멍 들도록 맞고 아니 자기 아들한테 너 키 작아서 사회생활 못한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저 아주 극히 일부고요.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 당했잖아요. 그것도 부모에게 성격이 극도로 폐쇄적으로 변하고 내성적으로 변하고 근데도 공부는 잘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갔는데 부모가 뭐라고 했냐? 서울대 못 간 실패한 자식 멍청한 자식 필요 없다 나가 죽어라. 외로. 그리고 사건 발생 열흘 전이에요. 열흘 전 형이 집을 넣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 동생이 가서 집 나르는 거 도와주고 왔어요. 도와주고 왔더니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형이 다 잘했냐? 답을 했겠죠? 근데 엄마는 너 왜 이렇게 성의 없이 말하냐? 이러면서 또 막 화를 내요. 그랬더니 동생이 이제 발끈합니다. 생애 첫 반항을 해요. 생애 첫 반항. 왜 형한테만 관심을 가져요? 집까지 구해줬으면 됐지. 형이 집 얻었는데 그 보증금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대출 받았는데요. 그 동생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해줍니다.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런데 도와주고 왔는데 또 이렇게 욕을 먹으니까 터져버려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받았던 서름, 억울함을 이제 직접 얘기해요. 생애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어떻게 나왔을까? 나는 그런 적 없다. 왜 그때는 말 안 하고 갑자기 지금 말하냐? 이게 자식 도리냐? 정신병원에 하나 가라. 이렇게 몰아붙이고요. 그러고서는 아버지한테 또 혼난 거죠. 역시 마찬가지. 다 지난 거 왜 지금 얘기하냐? 이렇게 또 모욕을 한 거예요. 얘는 혼자였네. 이 씨는요, 방에 틀어박힙니다. 남남처럼 얼굴도 안 봐요. 뭐 먹긴 해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 잘 때 밤에 몰래 나와서 해결하고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엄마 아빠는 관심도 안 보이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6일째 되는 날 이 씨가 한밤중에 양주를 마셔요. 집에 있던 양주를 마시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고 있던 어머니를 망치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을 방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은 아버지까지 살해합니다. 자, 경찰이 왜 죽였냐? 라고 물었더니 부모님이란 생각이 안 들었고 제 인생을 해코지하고 저를 못 살게 굴고 저를 그러면서요
처음 사과를 내가 요구한 그날 사과를 듣고 싶어. 네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다 잊었다. 결국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으로 내려가고요. 대법원에서 확정돼서 지금 무기수로 복역 중입니다. 근데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요, 피해자의 수 한 명 아니라 2명이에요. 피해자의 관계, 오 부모를 죽였어? 끔찍한 범행 수법,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등등등. 사형이 아닌 게 오히려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부모로부터 이제 받은 정신적인, 유체적인 그런 학대로 인한 피해 의식이 강했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 절망감이 있었다. 이걸 고려한 건데 사실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우리 이웃이 몰랐다는 거. 우리 사회의 책임도 일부 있다는 메시지를 사법부가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마음이 좀 아프죠. 네. 우리나라에는 마약이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을까? 혹시 뭐 마약 뉴스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올라온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음주는 아닌데 차가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면서 사고를 냈다. 혹시 무슨 약물이라든지 이런 뉴스를 제가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기사로 좀 봤는데 대마나 프로포폴을 이제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뭐 그게 약간 호흡곤란 이런 것 때문에 사망도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검찰청에서 매년 마약 백서를 내고 있거든요. 마약류 사범 숫자를 보면은 지난 10년간 마약류 사범이 한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언론에서 말하는 소위 마약 청정국이 되려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기준으로 마약류 사범이 10,000명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10,000명 넘어진 한참 됐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마약은 메스암페타민이에요. 마약 백서를 보면 이제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이라고 부르죠. 메스암페타민은 진정제가 아니라 각성제예요. 힘을 내게 해요. 각성시키고 흥분시키고 좀 심하면 환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2022년 5월에 마약에 취해가지고 60대 노인을 도로 경계석에 머리를 때려가지고 숨지게 한 그런 사건도 있더라고요. 다들 사용 못하게 돼 있습니다만 사용 못한다고 안 하나요? 그죠? 국내 마약류 사용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하수 처리장을 봤어요. 하수 처리장에는 모든 약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변을 통해서든 그다음 버리는 약을 통해서든 해수를 검사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27개 좀 대형 하수 처리장을 검사를 했더니만 27군데 전부 다 검출이 됐어요. 필로폰. 다 나와요?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모든 지역에 은밀하게 퍼져 있다라고 봐야죠. 세상에. 마약은 사실 한 지역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유통되다 보니까 유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기상천외한 극단적인 방법들이 쓰이는데 마약을 먹어서 위로 넣거나 장에 숨겨서 전달하는 그런 보디패커예요. 보디, 몸이죠, 그죠? 패커는 팩이죠. 몸에 넣어서 옮기는 사례입니다. 동그랗게 해야 네, 동그랗게 다 마약이에요. 장 안에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장 안에도 있고 각종 우리 몸에 다 그냥 뭐 숨길 수 있는 곳에 다 숨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 그전까지 남의 나라의 이야기였거든요. 네.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가다가 잡힌 사례들은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2022년 9월에도 한국인도 잡혀요. 공항에서 검거가 됐더라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그 사람 자택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마약이 터져가지고 그때 위에서 엑스터시 봉지가 몇 개가 터지냐면 79개가 터져요. 79개가. 급성 마약 중독으로 죽은 채로 발견되죠. 심지어 이 사람 모발 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모발에서 마약이 안 나와요. 그럼 본인이 했던 거 아니고? 예, 한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판매 목적으로 유통시키려고 가져온 거예요. 참 답이 없죠,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례, 병원 스님, 76세 스님, 53세 여자 환자들 전부 다 펜타닐 패치를 붙여서 그렇게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이 스님이 어떻게 이 패치를 붙였는가를 봤더니만 그런 거예요. 평소에 신경통이 좀 있었거든요. 어깨 쪽에.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지인이 암 환자예요. 암 환자인 지인이 제가 쓰는 파스가 진짜 좋다. 이거 한번 써보라고 권해준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의도로 권해줬습니다. 근데 그 스님은 아무 생각 없이 파스니까 한 2장 정도 붙인 거예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네, 펜타닐 파스. 작아요.
딴 말이 그거 피부로 맞습니다. 네, 피부로 바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램 앞에서 있는 게 엄청 작은 마이크로그램이에요. 마이크로그램. 굉장히 적은 양, 마이크로그램을 조절합니다. 이 파스 같은 경우에는 붙이면 14시간 정도 있다 효과가 나타나요. 한번 붙이고 나면은 3일간은 효과가 지속이 되고요. 3일 동안? 3일 동안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하나 붙이기만 하면 끝이에요, 3일간. 뭐 알약 먹을 필요도 없고 주사기 꽂고 있을 필요도 없고 너무 편한 거죠. 하지만 부작용도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있죠. 펜타닐은 효과가 몰핀 한 100배 정도 돼요. 100배요? 그럼 부작용도 또 100배. 부작용도 100배예요. 너무 위험하다. 자, 펜타닐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펜타닐에 중독이 되면은 일단 뭐 구역질도 나타나고 호흡 억제. 그리고 다른 마약들에 비해서 근육 경직도 심해져요. 근육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비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비처럼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기분은 잠깐 좋아집니다. 잠깐 좋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내성생겨서 다시 안 좋아져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을 복용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호흡마비가 와가지고 죽을 수도 있죠. 아, 진짜 너무 소름 돋는다. 치사량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타이레놀 1일 권장량이 하루 8알 이상 먹지 말라. 8알까지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펜타닐은 얼마 정도 될까요? 아까 모르핀의 100배라 그러셨으니까. 타이레놀이 4,000mg. 네. 100배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400g? 40? 아니야, 근데 그거면은 선생님 문제 안 냈겠죠? 맞아. 아, 100에서 저는 타협 보겠습니다. 100mg 한번 수줍게. 예, 너무 그냥 막 짚으신 것 같아요. 네. 50ml? 펜타닐 치사량이 2mg이에요. 미리그램? 네, 2mg은 재기도 힘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제 아들이 7살이거든요. 아들이 어느 날 잠에서 깼어요, 아침에. 제가 딱 봤을 때 애 눈에 눈곱이 좀 껴있네요. 2mg 정도 되겠다. 그럼 네. 진짜 말 그대로 네, 눈곱? 진짜 눈곱이에요. 저 뭐죠? 잠깐만, 이 정도라고요? 네. 저게 연필심인 거죠? 네. 저 진짜 눈곱만큼인 것 같은데? 저 후 불면 바로 날아가는. 그러니까 재기도 힘들 정도의 양으로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펜타닐 처음 만들었을 때는 주사제로 개발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주사제 말고 좀 다른 형태도 나와요. 굉장히 미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다가 캔디 형태로도 만들어요. 캔디? 네, 이게 초기에 나왔던 펜타닐이 캔디고요. 통증 심한 환자라든지 수술 환자라든지 통풍만 제왕절개 같은 경우에도 펜타닐을 씁니다. 아니, 저는 자연분만으로 했는데 무통 주사는 사실 그 자국문이 3cm가 열려야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다리면서 맞는데 이걸 맞으면은 거의 일어나서 춤출 수 있을 정도로 그 아픔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진통이 진짜 너무 아프거든요. 별 볼 정도로. 근데 방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니까 왜 무통 주사를 맞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아니 근데 출산이 고통이 엄청나니까 이거 올바른 용도인 거죠. 올바른 용도. 그 이후로 뭐 이런 마약성 중독제 생각이 나시던가요? 아니요, 굳이 맞을 일이 없죠. 아기가 나왔으니까. 네. 최근에는 이제 무통분만 할 때 펜타닐 이외에 다른 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울 씨가 주사를 맞았을 때는 어떤 약을 맞았을지는 이제 짐작은 할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통증이 심한 사람들이 펜타닐을 맞았다고 해서 바로 중독되는 거 아니거든요. 중독은 없었어요. 중독은 없었어요. 평소에 그냥 고통이 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그냥 상쇄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물질을 찾질 않아요. 맞아. 그게 별 문제 없었던 약이에요. 70년대, 80년대 그렇게 별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펜타닐보다 더 센 펜타닐 유도체들도 있거든요. 또 더 센 게 또 있어요. 왜 자꾸 진화하는 거야, 마약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왜? 그 위험한 마약을 그런 약들과 섞어 쓰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갈망. 그거를 끊어내지 못하고 더 강력한 물질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동물성 의약품도 있고 빨리 배설되는 그런 약들도 있고 다양한 펜타닐 유도차들이 있고 잘 쓰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펜타닐 맛을 본 사람들이 이런 펜타닐 유도체에
예 손을 댄다는 거죠. 2008년에 나온 논문은 제가 좀 소개해 드릴 건데 펜타닐 패치가 한참 유행하던 시절이에요. 그럼 열매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뭐가 되겠습니까? 마약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효과를 빠르게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뜨거운 물에 녹차 티백 담그잖아요. 녹차 우러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뜨거운 물에 펜타닐 패치를 담그는 거예요. 야, 진짜 진짜로? 대단하다. 그러니까 왜 이런 데 좋은 머리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진짜. 머리로 다른 데 썼으면 세상이 보여줬을 것 이런데 같은데. 왜 이렇게 머리를 쓰는지 모르겠어. 나중에는 이제 뜨거운 물에 뭘 또 우리냐 라고 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패치를 씹어 먹는 거예요. 파스를. 껌처럼. 네, 파스를 그냥 입에 넣고 그냥 잘근잘근 씹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3일간 방출되라고 넣어둔 펜타닐이에요. 근데 그 양을 한 번에 씹어서 용출시키니까 위험하죠. 보통 이 사람들 죽은 채로 이제 부검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입에서 펜타닐 패치 조각이 발견됐다. 근데 그걸 삼켜서 위에서 발견된 경우도 있어요. 그게 그 배속에 잦았던. 네, 배 속에서 나왔어요. 그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42세 사망자인데 논문에 따르면은 자기 형제, 브라더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편의상자의 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기 형이 펜타닐 처방을 10매씩 받아오거든요. 이 사망자가 계속 훔쳐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하루는 10매를 받아와가지고 숨겨놨는데 그 중에 3장을 가져가요. 3장 훔쳐가가지고 씹다가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죠. 얼마나 슬플까, 형은. 모르겠어요, 사실 말해서. 슬펐을 것 같긴 한데 1년 뒤에 그 형도 사망한 채로 발견이 돼요. 혈액 검사해 보니까 펜타닐과 코카인이 검출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하게 패치를 씹을 필요가 뭐 있어? 펜타닐은 가루로도 원래 나왔잖아요, 그죠? 이 펜타닐 알약을 파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색감이 근데 너무 예쁘게 만든 거 아니야? 그니까요, 사탕같이. 그쵸. 정말 사람 딱 유혹하게끔 레인보우 필이라고도 부릅니다. 아, 이름이 레인보우 필? 레인보우 필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문구점에서 파는 그런 알약처럼 만들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길거리에 저런 펜타닐 알약을 어떻게 하면 구하러 다닐까가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구하기도 쉬워요. 구하기도 쉬워가지고 그래서 미국은 마약 단속국이 지금 한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물질이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펜타닐은 최근에 새로 나온 약이 아니에요. 1959년에 벨기에의 한 제약회사에서 얀센이라고 하는 얀센. 아시죠, 그죠? 백신. 예, 백신도 만들었죠. 네, 당연히 좋은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용도로 오랫동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 한 60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펜타닐이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이제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펜타닐과 관련한 문제들이 예전에는 이제 의학 논문에 나왔어요. 케이스 리포트, 사례 보고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법원 판례가 나오고 있어요. 법원에서요? 네, 법원 판례. 누군가 이제 불법으로 유통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 더 지나니까 이제 언론에서 나오네요. 여러분들 펜타닐이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씩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요즘 들어서 네. 노트북에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올라오고 있죠. 그 정도로 사회에 훨씬 더 깊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SNS나 뭐 텔레그램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 다크웹도 조금 좀 퍼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 중독자들이 좀 어려지고 있어요. 이런 새로운 트렌드에 좀 빨리 따라가는 사람들이 마약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죠. 접근하기 쉬워지면은, 즉 공급이 늘어나면은 그게 수요를 만들어내거든요. 이렇게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기 전에 빨리 차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2021년 경남 지역에서 펜타닐을 단체로 불법 처방을 받아서 투약하고 유통하던 고등학생 42명이 무려 42명이 한 번이네. 네, 검거가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나이도 어려요. 24명이 18살이고 그다음에 12명이 17살, 6명은 16살, 고등학교 1, 2, 3학년이 다 관여된 극단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펜타닐 어떻게 처방받았느냐 하면은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선생님 제가 뭐 사고를 당해가지고 허리가 삐끗했는데 병원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펜타닐을 주시면 안 될까요? 라든지 좀 센 마약 진통제 있다던데요. 라든지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제 거절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제 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그렇게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구해가지고 유통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흡입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주면 안 된다는 게 가이드라인이 딱 있거든요. 식약처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그렇게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한테 제일 먼저 주는 약은 좀 일반 진통제예요.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의 성분이 들어있는 일반 진통제예요. 그거를 먹고도 계속 통증이 심하면은 그 다음에 마약성 진통제를 줄 수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중에서도 좀 약한 거죠. 펜타닐로 바로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약한 거에도 효과가 좀 없다 싶으면 펜타닐로 갈 수는 있어요. 갈 수 있는데 그때도 저함량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도 효과 없다 싶으면 고함량까지 가야 되는데 고함량을 바로 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한 2년 전쯤에 한 래퍼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펜타닐을 복용을 했다가 패치를 썼다가 중독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펜타닐 쓰지 말라, 쓰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래퍼가 한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펜타닐 사용자를 이제 벌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펜타닐 조각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싶어가지고 뭐 청소기 안에도 뒤지고 바닥도 뒤지고 막 기어다니면서 뭐 펜타닐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구역질도 많이 나니까 이가 다 삭아요. 이가 다 삭아가지고 발음도 제대로 안 돼요, 래퍼인데. 그리고 뭐 금단 증상도 심합니다. 뭐 온몸이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공황 발작도 찾아오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이제 끊어내기 위해서 방송에도 나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다시 또 마약을 했더라고요. 안타깝죠. 선생님 이게 한 번 손대면 죽을 때까지 멀쩡하게 있었던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약을 한 번 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다 중독되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한 번 해서 중독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중독이 될지 몰라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메스암페타민 같은 경우에는 금단 증상이 바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마약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안 그렇던데 라고 하면서 더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본인이 어떤 상황일지 모르다 보니까 가능하면 한 번도 하지 말라라고 권하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주된 입장이에요. 근데 펜타닐을 에피데믹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지금 캐나다라든지 미국은 정말 난리예요. 자, 그 반면에 유럽이라든지 남미라든지 그다음 아시아 쪽에는 펜타닐로 인한 문제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한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펜타닐이 퍼지고 있고 그러면서 마치 코로나가 에피데믹에서 팬데믹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치면 2008년 수준이에요. 처방전이잖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펜타닐을 남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처방전을 어떻게 하면 잘 받아올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미국처럼 불법 알약을 쓰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나가지고 펜타닐을 많이 찾게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정을 더 해보자면은 지금 미국이냐 중국이냐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진짜 중국에서 펜타닐을 만들어서 미국에 유통하는 상태라면은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커진다면은 불법 알약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가깝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잖아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 뭐 대작 영화들 나오면 헐리우드 스타들이 다 내한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마약 시장이 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크고 가까운 우리나라로 올 수도 있는 것이죠. 불법 마약이 펜타닐 알약이 들어오면은 뭐 순도 조절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위험한 상황이고 악순환이 오기 전에 끊어야 된다는 거죠.